네, 안녕하세요. 투머치 풋볼. 예, 이제 2부 시간인데요.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나 감독이 갑작스럽게 경질됐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백진삼에서 또 저희에게 더 감사한 이 맛있는 커피를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에 관련된 영상 가볍게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커피지만 산삼배양근에 들어있는 이 건강한 커피. 다시 한번 백진삼 땡큐. 이제 월요일 저녁이죠. 웨스트햄전 주말이 끝나고 충격적인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 맨유 팬들 입장에서 충격적인 소식도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터너 감독이 한 2년 3, 4개월 만에 이제 경질이 됐어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맨유의 부진에 대해서 분석 자료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경질이 떴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앞에 이제 경질까지 묶어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녹화 시간이 월요일 날 저녁인데 저희가 모이기로 한 시간 30분 전에 갑작스럽게 이제 터너 감독 경질 뉴스가 떠서 급하게 또 이제 저희 김현민 기자님이 이 터너 경질에 관한 소식까지 좀 추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았던 상황이 일어났다 이렇게 평가해도 좀 무방하겠죠. 그렇죠. 사실 늦었죠. 네. 원래 그러니까 경질 얘기가 나왔던 게 거의 뭐 1년 전부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난 시즌 부진했을 때 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최하위로 강탈했을 때 뭐 이때부터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테나우 감독이 이 경기 지면 경질이다 할 때마다 승리를 했어요. 맞아요. 굉장히 묘하게도 특히 이제 그 가장 경지에 근접했던 게 지난 시즌 끝나는 시점이었죠. 원래 FA컵 결과랑 상관없이 테나우를 경질시킨다라고 했고, 맞습니다. 그때 이제 뭐 기자들이 이제 이네오스의 이제 레클리프 회장하고 인터뷰하려고 했을 때도 그걸 이제 답변을 피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그때 그 투엘과도 접촉을 했었고 또 이제 그 슈투트가르트 감독인 제바스티안 헤네스하고도 접촉을 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다 거부를 하게 되면서 급하게 이비자로 테나가 휴가를 보내던 이비자로 날아가서 갑자기 연장 계약까지 체결을 하면서 더하자. 더하자가 됐는데 그리고 또 이제 10월 A매치 앞둔 시점에서 그때도 이제 그 에스턴 빌라전에 패하면은 경질된다. 그랬었는데 또 그 경기를 0대0 무승부로 비기면서 계속 근근히 생명 연장을 해왔던 거였죠. 지난 시즌 리그컵 우승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FA컵 우승했고 근데 컵은 들어 올렸지만 경기 중간중간의 내용과 이 과정들이 좀 맨유 팬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과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맨유 팬들로서는 점차 믿음이 이제 불신으로 바뀌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결국 2-4-2-5 시즌에 이제 10월 말에 딱 경질이 됐습니다. 테나우 감독이 경질되게 되면서 이제 그 위대했던 퍼거슨 시대 이후로 감독 부임 기간인 건데 모예스 295일 1년도 못 채웠죠. 그리고 이제 라이언 긱스는 뭐 임시 감독이었던 거였고 이제 뭐 파나라고 이제 무리뉴 특히 무리뉴가 조금 길게 했었고 소샤르가 또 좀 가장 그래도 퍼거슨 이후에는 길게 했었던 감독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이클 캐릭 임시 감독과 랑닉도 임시 감독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테나우가 총 850일 감독직을 수행했던 거였습니다. 오래 하긴 했습니다. 사실 그 맨유 팬들이 좀 이제는 아쉬운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모반무솔 시대가 지나고 나서 터너 감독이 아약스에서 굉장히 좀 성공기를 이끌고 프리미어리그 넘어왔기 때문에 네덜란드 감독인 좀 성공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싶었지만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850일 만에 이제 경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테나우 감독이 왜 경질됐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 건데요. 물론 뭐 그러니까 성적이죠. 이번 시즌 3승 2무 4패로 시즌 초반 성적이 승점 11점 14위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 이름값을 감안해 봤을 때는 너무 좀 최악의 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보신 것처럼 지금 뭐 브렌트포드 그리고 사우스햄튼, 풀럼 이렇게 세 팀을 이겼지만 중요했던 경기들 빌라전 원정에서 비기고 크리스탈 팰리스도 비기고 바로 직전 경기였습니다. 웨스트햄전에서 이제 원정에서 또 패배하면서 좀 아쉬운 결과를 보였어요. 사실 시즌 초반 스타트만 놓고 보면은 그냥 말로 역대급이 아니고 실제 역대 최저 승점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도 3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쳤거든요. 이게 제일 충격적인 결과예요. 사실 상대 팀들이 물론 까다롭다고 하면 까다로울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맨유가
맨유가 이렇게 세 경기 모두 무승부에 그칠 만한 상대들은 아닌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문제는 이제 그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도 충격적이었잖아요. 그 조체아이로 탈락을 했는데 물론 뭐 바이언한테 밀리는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갈라타사라이랑 심지어 코펜하겐한테 그러니까요. 여기서 16강에 간 팀이 코펜하겐이었어요. 아 진짜 뭔가 좀 맨유 팬들로서는 믿을 수 없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지지난 시즌 세비야하고의 유로파 리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최근 유럽 대항전 11경기에서 1승 5무 5패에 그친 거거든요. 네. 저 1승도 이제 코펜하겐과의 OT에서의 경기인데 OT에서 코펜하겐 상대로 1등밖에 승리 못했다? 이것도 사실 맨유 팬들로서는 가슴이 답답할 노릇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맨유도 나름 그래도 유럽 대항전에서 잔뼈가 굵은 팀이잖아요. 아, 그럼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구단 역사상 유럽 대항전 나가는 기간에 가장 안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프리미어리그 성적 그리고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성적까지 여러모로 조금 이 악재가 겹쳤고 사실 악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안 좋은 결과들이 좀 겹치면서 결국 맨유의 수뇌분들과 그리고 맨유 팬들의 믿음과 신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경질이라는 이제 칼을 꺼내 들게 됐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모테나우 감독이 페네르바체전 무승부에 그치고 나서는 한 얘기가 포르투와 페네르바체 같은 역사가 깊은 구단들과 원정에서 비긴 거는 대단한 성과다. 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더 이제 맨유 팬들의 분노를 자아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도 잘했어야 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포르투 페네르바체 누가 위상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위상은 맨유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비교봤을 때는 터나우 감독이 이렇게 했으면 안 됐다 싶었던 내용이 더 강한 것 같긴 합니다. 유로파 리그 성적도 36개 풀리그 중에서 21위에 그쳐 있는 거였죠. 네. 거기다가 맨유는 이제 최근 8경기에서 1승 5무 2패. 딱 1승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브렌트포드전 딱 하나 이겼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일정이 그렇게 뭐 아주 힘든 일정까지도 아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뭐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번 그 웨스트햄전 패배에 있어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페널티킥 판정. 이거에 대해서는 테나우 감독이 조금은 뭐 변명할 거리가 있긴 할 겁니다. 더리우트와 이제 잉스가 부딪히는 과정에서 원래는 파울이 불리지 않았었는데 VAR실에서 이거는 파울 같다 그래서 확인해봐라 그래서 온필드 리뷰를 봤었고 그 과정에서 페널티킥으로 판정이 바뀐 거였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 이제 그 앨런 시어러 뭐 그 MOTD에서 패널도 하고 있는 그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공격수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요, 이건 정말 끔찍한 판정이다. 그 맨유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이 판정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다. 대체 VAR실에 있는 마이클 올리버가 이렇게 많이 관여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예, 사실 이 판정은 나오고 나서도 오히려 웨스트햄 팬들도 좀 놀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그러니까 볼이 중간에 있는 데서 5대5 경합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요. 서로 부딪힌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서로 키킹 과정에서 부딪힌 거기 때문에 파울로 보기는 어려웠죠. MOTD에 출연한 마이카 리차즈 역시도 이 VAR 판정은 완전히 잘못됐다. 이건 페널티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제 스티븐 워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결국에는 이 페널티킥이 인정이 되면서 이제 웨스트햄이 2대1로 극장골 승리를 가져갔었죠. 여기에 대해 이제 모테나우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번 시즌 우리는 그냥 부당한 판정을 3번이나 받았다. 이런 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현재 순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심판진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뭐 판정이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본인의 불평, 불만이 섞여 있는 인터뷰기도 했었고 이제 이런 과정에 의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변명이라고 봐도 무방한 테너 감독의 인터뷰였는데 사실 이런 인터뷰를 떠나서 그리고 이런 결과 판정을 떠나서 맨유 팬들이 실제 90분 내에 보여지는 그 과정과 영향력 자체에 불만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게 페널티킥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승리하진 못했어요. 네. 예, 1대1 무승부였을 거고요. 왜냐면은 추가 시간 2분에 그 페널티킥이 나온 거니까요. 거기다가 뭐 이제 경기 기록을 보시면은 기대 득점에서 웨스트햄이 도리어 2.98골로 3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네. 물론 뭐 맨유도 결정적인 기회들을 놓치면서 2.1
그 기대 득점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했지만은 웨스트햄이 더 결정적인 기회들을 많이 잡아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뭐 슈팅과 유효슛이 좀 적었지만 그래도 기대 득점 자체의 통계는 웨스트햄이 높았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전에는 맨유의 주도권이 높았는데 75분 이후부터, 그러니까 서머빌이 골이 나오기 그 전으로 해서는 웨스트햄의 이 파상 공세 에너지가 확실히 올라왔어요. 웨스트햄이 약간은 조금 포메이션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백으로 나오다가 계속 흔들리는 상황들이 나오니까 파이브백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러면서 맨유의 공격을 막아내고 도리어 효과적인 역습을 통해서 맨유의 배후를 잘 공략해 나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스트햄한테도 결정적인 기회들이 나왔던 거였고 결국은 그 기대 득점에서 역전을 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예. 결과론적으로 맨유가 어제 경기에 최소 비기는 거 이상을 만들었으려면 전반전 해결했어야 된다, 이런 이제 통계 자료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전반전에 특히 달롯이 정말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날려먹이. 그러니까요. 예, 빈 골대에서 넣지 못한 게 크긴 했었죠. 네. 3번의 오심이 있었다라고 테나그 감독이 얘기했잖아요. 그중 하나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토트넘전 브루노 페르난데스 퇴장일 거거든요. 0대3 패배 그 경기. 예, 왜냐면은 이게 그 페네르바체하고 유로파리그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테나그 감독이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토트넘전 얘기를 했어요. 울분이 좀 쌓여 있었던 느낌이었어요. 예. 그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그 경기를 부정하고 있고 그 경기를 무시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0대1로 지고 있는 상태에서 10명이 되면서 경기가 급격히 기울어졌다. 근데 그 퇴장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 경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예. 표현을 했는데 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 퇴장은 오심으로 판정이 나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부페가 그 메디슨의 다리를 키킹을 높게 해서 걷어찬 건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폭력적인 행위로 퇴장이 나온 건데 키킹을 하는 과정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이 올라간 거다. 이렇게 결국은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바로 이게 무효가 됐었죠. 맞습니다. 이런 과정만큼은 테나 감독의 말이 맞다고 봐도 무방한데, 결국엔 저것도 이제 말씀해주신 상황처럼 자료가 바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전에 이 퇴장 당하기 전에도 뭔가 맨유가 이 상황 자체를 많이 바꾸고 있진 않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맨유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시즌 최악의 경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경기 시작 3분 만에 브레넌 존슨한테 실점을 했었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퇴장을 당한 시점이 42분인데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맨유가 전반전에 도리어 후반전보다 더 압도했어요. 완전히 압도하면서 득점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냈었고, 반면에 맨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전반전 거의 다 뛴 거잖아요. 3분 안 뛴 거잖아요. 예. 근데 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패스 성공률이 77.3%밖에 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수비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은 높아야 되잖아요. 네. 이거 강팀이면 90% 이상 나와야 돼요. 왜냐면 수비 진영에서 패스가 끊기면은 바로 역공 당하면서 실점을 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수비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은 80.3%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예. 이 두 개의 수치는 이번 시즌 맨유가 기록한 전반전 최악의 수치였습니다. 예, 그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이 경기 퇴장 안 당했어도 패할 만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거기다가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기대 득점이 무려 4.67골. 토트넘도 기회를 많이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5골 넣었어야 되는 경기거든요.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기대 득점 4.67골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예요. 와. 그 어떤 약팀, 예를 들어서 뭐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악체라고 불리던 더비 카운티 상대로도 이 기록을 세우지 못한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맨유 팬들에게는 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만한 부분인 거고요. 실제 경기를 봤을 때도 그러면 과연 이 감독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맨유 팬들이 화를 낼 만한 증거 요소라는 이제 부분이거든요. 웨스트햄전, 토트넘전 물론 오심성 판정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맨유가 못한 경기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그 테너 감독이 비교적 최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기대 득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3위다. 단지 우리는 마무리를 조금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서 우리 공격수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나는 그걸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세밀함만 조금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본인이 자체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개선하고 뭔가 좀 나아지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반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한 근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맨유의 기대 득점은 15.69골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팀들 중에서 12위. 기대 득점만 따져봤을 때는 현재 맨유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이제 14등 하고 있다는 그 순위를 그대로 이제 나타내주는 지표기도 하고, 이 지표가 그래서 맨유 팬들은 더욱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맨유가 슈팅만 놓고 보면은 130회로 프리미어리그 6위거든요. 슈팅은 많이 가져가요. 근데 이게 조금 무리한 슈팅들이 많은 건 거죠. 박스 바깥에서 조금 무리하게 중거리 슈팅을 남발하는 경향성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 슈팅 대비 기대 득점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못한,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더 큰 문제는 맨유의 실제 득점인 건데요. 예. 실제 득점이 8골로 프리미어리그 최소 득점 3위. 강등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은, 그 기대 득점이 이제 15.69골이잖아요. 근데 실제 득점이 8득점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7.69골로 가장 결정력이 떨어지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지표가 현실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축구는 지표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스포츠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골을 못 넣으면 축구는 못 이기는 경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 그리고 현실성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 맨유의 공격력, 그리고 앞쪽에서의 결정력, 여러 가지 좀 이 테나 감독에게 이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9라운드 8골, 경기당 한 골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이거는 구단 역대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기준 최소 득점인 겁니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9경기, 개막 9경기에서 8골. 사실 이제 맨유라는 빅클럽, 이 클럽의 체급을 좀 감안한다면 정말 최악의 결과죠. 예. 맨유 선수 개개인의 기록을 놓고 보더라도 뭐 이렇게 골이 적다 보니까, 예, 가르나초도 2골에 그치고 있고, 네. 지르크지랑 호일룬은 한 골씩밖에 넣지 못하고 있죠. 물론 뭐 지르크지랑 호일룬 둘 다 부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이건 상당히 부족한 수치인 거고, 레시포드도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도움 같은 경우도 부페가 그나마 2도움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는 다 1도움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사실 찬스 메이킹에 굉장히 능한 선수잖아요. 좋은 선수죠. 근데 이번 시즌은 그 브루노 페르난데스마저도 조금은 의욕이 많이 상실된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장도 나오고 뭐 예.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지르크지랑 호일룬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씩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그 마크 오그덴이라고, 예, 맨유 전담 기자가 테나가 남건 떠나건 뭐 그 공격수를 보는 그 스카우트 능력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일룬과 지르크지는 현 시점에서는 맨유 레벨에 근접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근데 단순히 맨유의 문제는 공격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사실 그 14위까지 떨어지려면 수비도 문제가 있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맨유의 실점은 11실점으로 그 최다 실점 공동 9위에서 14위, 이 4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중위권 정도. 예, 딱 중위권인 거죠. 문제는 기대 실점 같은 경우는 15.78골로 공동 8위예요. 실제 실점에 비해 이 팀이 원래는 이만큼 더 많이 먹혔을 것이다라는 그 값은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맨유가 기대 실점 대비 실제 실점 자체는 마이너스 4.78로 이 마진이 세 번째로 좋은 편이에요. 이건 결국 그 골키퍼의 능력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힐 거를 정말 막아줘야 된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 오나나가 지난 시즌에도 그 기대 선방이 가장 높은 선수였거든요. 예. 프리미어리그에서. 근데 신나나였죠, 신나나. 예, 그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하더라도 유슈팅을 허용한 횟수, 그러니까 막은 횟수가 741회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 이어서 2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나나가 미친 듯이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뭐 그냥 오나나가 유럽 대항전에서는 조금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적어도 프리미어리그에서만큼은 환상적인 선방을 펼쳐 보인 덕에 실점은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거죠.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1점이고 기대 실점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흔히 표현해서 이제 오나나는 나가 있어, 오나나 좀 약간은 죄가 없어,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대 실점을 높이게 만드는 또 감독의 그런 수비 전술, 그리고 선수들을 이렇게 좀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맨유 팬들로서는 불만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부상이라는 변수를 좀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그 기대 득점도 안 좋고 기대 실점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맨유는
그 기대 승점인 거거든요. 아. 기대 승점에서는 11위 중위권인 거죠.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14위랑 11위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잖아요. 기대 그 승점대로 지금 순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지금 어쩌면 위에 있는 풀럼이 생각보다 승점을 잘 못 따고 있는 느낌이라도 무방하고요. 예. 네, 풀럼이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하고 있긴 하죠. 네. 테나가 이제 그 맨유 지휘봉을 잡고 무려 6억 5천만 유로의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지출을 했음에도 네. 예, 팀은 현재 14위에 그치고 있는 거죠. 영입한 선수들 몇 면을 보더라도 성공한 선수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네요. 예,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나올 때는 괜찮았지만은 부상이 너무 컸고요. 네. 카세미로 실패한 영입이죠. 그렇죠. 예, 뭐 연봉까지 감안을 하면은 안토니 완전히 이거는 폭망한 영입인 거고요. 마운트도 완전히 망한 영입이고요. 예. 그나마 오나나가 좀 선방을 하고 있고 호일룬도 현재까지는 실패한 영입에 가깝고 지르크지도 현재까지는 조금 아쉽고 예. 그 요로는 부상 때문에 아직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더리우트 그냥 뭐 그렇게 해주고 있고 우가르테도 저는 뭐 실패한 영입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애당초 그러니까 터나 감독이랑 맞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거든요. 저도 우가르테 개인적으로 같은 그렇게 경우는. 생각합니다. 마즈라이가 그나마 또 이적료가 워낙 싸니까 이 선수는 성공한 영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2년 반 동안 정도를 좀 넓게 바라봤을 때 이 영입 이적 시장 물론 이제 뭐 터너 감독의 모든 입김이 다 작용한 것은 아니겠지만 터너 감독 체제에서 맨유의 영입생 중에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더 많다는 게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맨유는 사실 지난 시즌 8위도 구단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최하 순위였거든요. 네. 이번 시즌은 더 심각한 거죠. 9라운드 기준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1부 리그 역대 최소 승점인 거고요. 9라운드 기준 구단 역대 최소 득점인 거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가장 많은 맨유 역사상 그 이적료를 지출한 감독이기도 하고요. 네. 작년에 지난 시즌에 23-24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출범하고 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장 안 좋았던 8위를 기록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계속 맨유 팬들은 빨리 경질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정말 소수의 팬들은 그래도 조금 더 보자라고 외쳤던 것은 FA컵을 마지막에 좀 들어서였는데 이적 시장에서 뭐 기대치보다 못한 영입이 됐었고 그리고 그 이적생들이 펼쳐지고 있는 현재 24-25 시즌 초반에도 결국 9경기에서 3승, 득점은 8득점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쉬운 결과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테나 감독이 경질되고 반니스텔로이가 임시 감독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 맨유 수석 코치를 하고 있었죠. 근데 반니스텔로이도 약간은 리스크가 있는 선임이라고 할 수 네. 있죠. 왜냐면은 그 반니스텔로이가 감독 경력은 PSV 에인트벤에서 2022-23 시즌 딱 한 시즌이 전부였거든요. 시즌 막판에 경질되기까지 했었고요. 예. 예, 물론 뭐 FA컵이랑 슈퍼컵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은 예, 리그에서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PSV가 사실 코쿠 감독 때 조금 우승하다가 그러고 나서 테나가 아약스를 지배하던 시기 그때 아약스가 계속 에르디비지의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연패를 계속했었죠. 그러면서 PSV가 만년 2위에 조금은 그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반니스텔로이가 떠나고 피터 보슈가 부임하고 나서 지난 시즌 우승했고 이번 시즌은 심지어 10전 전승이에요. 예, 엄청납니다. 진짜 이번 시즌 엄청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 반니스텔로이도 약간은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이거는 좀 논외로 제가 이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좀 중계를 할 때마다 이제 벤치에 반니스텔로이가 있으니까 지금 공격진에 어쩌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반니 같은 유형의 공격수가 아닐까 이제 이런 약간 공감이 가는 뭐 맨유 팬들에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위안의 멘트를 좀 했었는데 사실 이 감독 반니스텔로이 물론 임시 감독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은 시즌을 소화해야 되는 뭐 유로파리그의 일정 그 리그에서 다시 한번 순위를 반등시켜낸 일정 속에서도 선수 반니와 다르게 이 코치 감독의 반니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맨유는 한국 시간 31일 새벽 4시 45분에 레스터 시티랑 이제 리그컵 16강전을 치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첼시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가지게 되죠. 맨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유로파리그에서도 이제는 승리를 거둬야 돼요. 예, 그나마 파옥하고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경기고요. 그래도 일정 자체는 나름
수월한 편에 속해요. 뭐 맨첼 정도 빼고는 그래도 해볼 만한 팀들이긴 하거든요. 뭐 네. 강등권들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스널하고 원정 경기를 치르고 노팅엄 포레스트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하고 있죠. 누누의 노팅엄. 예,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풀젠 원정을 떠난 다음에 맨시티와 맨체스터 더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판니셀로이가 얼만큼 팀을 잘 정비하는지가 좀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럼 뭐 이제 감독 경질 흔히 표현하는 그 개점 효과를 잘 만들어야 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결국 레스터 뭐 리그컵은 사실 둘째 치더라도 첼시 상대로 좀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네. 유로파리그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빠르게 승점 석점을 따내느냐. 그리고 레스터, 입스위치 같은 강등권 팀 상대로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상대적으로 B클럽이 무조건적으로 승점, 석점, 승리를 해야 되는 이 대결이거든요. 누가 올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토나흐 감독이 이 경질된 이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좀 어떤 퍼포먼스 이 향방을 보일지도 이제 궁금한 맨유라는 클럽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갑작스럽게 에릭 토나흐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이제 김현민 기자님과 함께 TMF 시간에 대해서 맨유에 좀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이런 통계적인 기록만 봤을 때는 뭐 경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좀 무방하겠네요. 사실 맨유는 경질해야 될 타이밍을 놓쳤던 게 컸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 네, 그러니까 테나우 체제에서 지난 시즌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에 사실 FA컵 우승을 했었어도 경질을 그렇죠. 했어야 되는 게 맞고 그 FA컵 우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어갔더라도 지난 10월 A매치 기간에는 경질했어야 됐어요. 이렇게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히려 맨유의 순위는 더욱더 좀 안 좋아지고 있고 뭐 유로파 리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난관을 좀 어떻게 극복할지 맨유 팬들은 함께 좀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좀 기회가 되는 대로 또 TMF 시간에 맨유에 관한 얘기도 저희가 해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결과론적으로는 이 리그 내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살아나야 리그 자체가 더 재밌어지니까요. 그렇죠. 어떤 감독이 올지도 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TMF 2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